안녕하세요. 네, 점심은 다 드셨나요? 되게 덥네요, 오늘. 그죠? 네, 아무튼 오늘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7월이 되어서 이제 하반기가 되었고,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 이제 안내해드리는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필요한 공부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계획하셔서 아무튼 정말 알찬 하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하반기구나 이런 생각에 좀 불안한 마음도 더 커지실 거고, 여러 가지 뭐 걱정도 되시고 하시겠지만 7월, 8월 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이론이 부족하시면 이론을 채우시고, 그리고 기출을 덜 보셨으면은 기출도 제대로 보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강의도 우리가 이제 매주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변형 문제를 만든 거니까 이제 다 기출이랑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에 최대한 100%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오셨겠지만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일정이나 뭐 첨삭 방식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강의 계획서 첫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매주 토요일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처럼 매주 9시에 오셔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은 12시 30분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활용하셔서 푸시고,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변형 문제를 우선적으로 푸세요, 항상. 그리고 매주 이제 그 기출 변형 문제 제일 윗단에 이제 첨삭 문항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항은 반드시 첨삭 답안지 따로 나눠 드린 거에 작성하셔서 이제 끝날 때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피드백해서 나눠 드릴 거고, 인강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제 문제를 보시고 내일 밤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내일 밤까지 이제 첨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이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문제를 오전에 푸시고, 오후에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강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강의의 어떤 구성이라고, 말 그대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이론반처럼 자세하게 이론을 또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간단하게 구조 한번 체크해보고, 그 구조에 따라서 중요한 키워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강의하는 그 해설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들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서 인출 스스로 머릿속으로 하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영역별로 키워드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요. 그 다음 다시 또 강론 학습지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첫 주차는 사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그 영역이 사실 뭐 이론이나 뭐 전략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용어가 중요하고 기본 개념, 바뀌지 않는 뭐 최신 강론서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바뀔 것이 없는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이 대부분이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제 뭐 장애 영역 들어가거나 뭐 다음 주만 해도 행동 지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내용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강론 학습지, 뭐 퀴즈라기에는 조금 상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강론에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도록 한 학습지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고,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 보면서 이제 앞에 이론이나 강론 학습지 볼 때는 간단한 이제 이론이나 그 영역이나 테마별 키워드를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출 변형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외운 거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저의 의도는 문제에 맞게 답을 쓰는 것,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서술하는 것,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실 때도 강론 학습지나 이런 건 사실 거의 인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이제 외운 거 그대로 이제 떠올려 보고 정의 써보고 이런 거고, 기출 변형 문제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매주 문제 푸실 때 물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문제 상황을 보고 관련지어서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 변형 문제는 상황에 따른 답안 작성에 초점을 두고 보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첨삭은 이제 직강생분들은 오늘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거기에 피드백 남겨서 그거 부착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인강생분들은 바로 이제 그 파일에다가 메모 형식으로 남겨 드리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강의 일정이랑 순서도 보시면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정신이 조금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 영역이라 우리가 이제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첫 주차에 조금씩 이제 다 봐야 되는 부분이라 오늘 좀 여러 가지를 보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한 영역씩 보니까 훨씬 좀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주를 제외하고는 한 주에 한 영역씩 계속 이론, 그 다음에 강론,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 이렇게 반복하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개인마다 공부하는 계획은 다르시겠지만 예습을 계획하고 계시겠죠? 그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이제 강의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행동 지원 보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행동 지원 한번 뭐 서브를 보고 오신다던가 하시고, 또 수업 시간에 와서 이제 아침에 오셔서 문제 풀면서 한번 보시고, 해설 강의 시간에 또 이론 슬라이드 보고 강론 보고 변형 문제 보면서 또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복습하시고, 그러면 한 주에 행동 지원을 전체적으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아무튼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뒷페이지에는 변형 문제가 이런 식이다라는 것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제가 이제 강론서 학습지에 반영하게 될 강론서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강론 학습지가 사실 뭐 새로운 강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크게 없어서 간단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지적장애도 새로운 책이 있고, 뭐 자폐도 이제 최근에 나온 중요한 책들이 있고, 뭐 등등등. 아무튼 요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론이랑 법 퀴즈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고 그냥 나눠 드리는 거고, 답도 받으셨죠? 그래서 그거 그냥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총론이랑 법도 지금 계획으로는 그냥 순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첫 주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 2장, 3, 4장, 5, 6장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게 간단하지만 문제를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10주 동안 여러분 전체적으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영역별로 이제 이론도 한번 쭉 점검하시고, 또 기출문제 오늘도 푸셔서 이제 푸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기출은 역시 반복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보는 거니까 기출에서 다뤄진 이론도 다시 보고 이제 문제 답도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알차게 진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참여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보셨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오늘 할 것도 많고 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문제 푸신 것은 이제 일단 두시고, 시간은 좀 어떠셨어요? 문제 푸실 때? 강론 학습지까지 다 푸신 분도 계신가요? 다 푸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문제 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 강론 학습지는 좀 많아질 수 있지만 어쨌든, 기출 변형부터 풀어보시고, 아무튼 지금부터는 우리 영역별로 오늘은 통합교육이랑 개별화 교육 이론 보고, 강론 보고, 그리고 평가 내용 보고, 그 다음에 공학 내용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 변형은 한꺼번에 보고, 그렇게 이제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틀 안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신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계속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반복이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을 최대한 많이 해서 외울 거는 확실하게 외워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뭐 메모를 하셔도 되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부터 이제 주요 이론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통합교육 부분. 통합교육도 여러분들 기출에서 통합교육하면은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통합교육도 우리가 테마를 딱 추리자면 5손가락 안에 추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기출 문제로 교수적 수정, 그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협력에 대한 것. 그래서 교사들이 협력하는 협력 교수, 학생들이 협력하는 협동학습이나 또래 교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푸신 문제도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그런 전략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통합교육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 근거부터 정확하게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에서 제시하는 큰 줄기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교육의 이념은 누가 실현해야 되죠? 누가 책임을 지고? 학교, 장이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면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통합교육 계획 수립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가 몇 가지인가요?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엇? 교육과정 조정, 그리고 보조인력 지원, 그리고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 연수,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합니다. 특수학급 설치는 어떤 위치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무엇이 쉽고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이 가깝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의가 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치가 이제 그런 것이고 크기는 66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44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특수학급의 교재교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법에서 제시하는 특수학급에 제공해야 되는 교재교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기기들? 무엇을 위한 것? 정보 접근을 위한 것과 또 무엇을 위한 것? 의사소통을 위한 보안대책기기들. 그래서 그렇게 크게 2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고 하실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법이니까 법은 항상 이제 눈에 많이 익으셨어도 그래도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네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 아주 배경이 되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통합교육이 쭉 이어져 온 그런 배경을 설명해 주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이제 얘네들을 막 자세히 묻진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 만약에 다시 정상화의 원리 같은 것들이 만약에 다시 언급된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묻진 않을 거고 크게 어떤 뜻인지 기본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상화의 원리는 장애 학생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목적이나 방법이 가급적이면 누구와 비슷해야 된다? 일반 학생과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탈수용 시설화는 굉장히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오기 시작하게 된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만든 용어죠. 그래서 수용 시설로부터 나오게 하자라는 것을 제시했던 1960, 70년대에 이제 제시되었던 그런 개념이고요. 주류화라는 말은 주류가 누구라는 걸까요? 일반이고 특수는 비주류라고 이제 가정을 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류화라고 하는 것은 주류가 아닌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자? 주류화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주류라는 거는 주류가 있다는 거는 어느 한쪽은 비주류라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 소수의 비주류 학생들을 너무 구분지어 놓고 보게 되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최소 제한 환경, 완전 통합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제 궁극적으로 통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용어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일반 교육 주도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교육 주도는 어떤 걸 강조한 용어일까요? 일반 교육 주도는 누가 교육을 주도한다? 일반 교육 부분에서 특수 쪽도 그냥 주도를 하자. 왜? 그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더라?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냥 같이 묶어서 일반 교육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알아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 의미를 이제 크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5개를 묶고 얘를 하나를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이제 기본적인 용어의 그런 개념들이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5개는 왜 묶었고 아래쪽은 뭐 때문에 이제 구분이 됐을까요? 뭐가 차이일까요? 얘랑 큰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통합을 둘 다 통합해야 된다는 용어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5개는 처음부터 무엇을 전제한 개념일까요? 분리를 전제하고 이제 통합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식? 모음식이죠. 처음부터 분리를 시켜놓고 분리된 것을 모으자. 모음식이고, 완전 통합은 처음부터 그냥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쪽이 주류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식? 포함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구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통합교육을 설명해주는 배경과 기본 용어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교수적 수정. 이건 여러분들이 뭐 오늘 정의도 써보셨고 이제 문제 보면서도 또 보시게 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이제 첨삭을 해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을 쓰실 때 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 같은 경우는 개념이나 정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게 항상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적 수정의 뜻은 무엇일까요? 개념을 쓰라고 하자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장애 학생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게? 일반 학급의 통합학급의 수업에 참여하는 무엇을 향상시키는 걸까요? 한마디에 수업에 참여하는 무엇과 무엇? 양과 질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정이나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수적 수정은 이제 중요한 것이 이미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나요?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이미 만들어진 일반 교육과정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장애 학생을 참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여러 유형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참여의 기회를 주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하는 그 유형은 5가지로 나뉘어지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죠? 교수 환경은 다시 어떤 환경으로 나뉘어질까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뉘어지고 교수적 집단화에는 어떤 예가 들어가죠? 모든 게 다 들어가. 모든 집단화라고 하는 집단화에 들어가는 모든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집단, 전체 수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1대1 수업을 하는 것까지 아니면 자습하는 것까지 스스로 하는 것까지 모든 집단에 대한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방법에는 다시 3가지가 들어가죠. 방법의 3가지가 무엇일까요? 학생이 참여하는 무엇? 활동, 그 다음에 교사가 사용하는 전략, 그리고 자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혹시나 헷갈리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은 누가 직접 참여하는 거? 학생이 하게 되는 활동 자체를 구체적으로 바꿔주거나 뭐 쉽게 바꿔주거나 뭐 아니면은 활동 자체를 좀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전략은 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전략, 말 그대로 중재들, 전략들, 방법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자료 자체를 학생들이 뭐 지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모든 방법들을 다 얘기를 해서 사실 방법 안에 들어가는 특히 전략이나 자료는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겹치는 게 많고. 그래서 얘네 둘을 막 구분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오기도 어렵고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고 해서 막 이렇게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게 방법 수정 말고 내용의 수정. 내용의 수정은 무엇을 수정하는 걸까요? 키워드가 뭘까요? 내용의 수정은 학생이 이제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봤더니 활동만 바꿔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전략을 다르게 해줘도 자료를 바꿔줘도 어려운 경우에 아예 내용의 무엇을 바꿔준다? 수준. 그래서 내용의 수정은 수준을 바꿔주는 거다라는 걸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그 내용을 바꾼다는 건 곧 예를 들면은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교육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목표가 갖는 그 수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있겠죠. 개인마다 수준이 있겠죠. 그 수준에 맞게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준의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예를 들면 교육 내용이나 교육 목표의 수준을 바꿔주는 방법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용을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단순화시킬 수도 있겠죠. 단순화. 아니면 단순화해줘도 좀 어렵다 그러면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 내용의 수정에 들어갑니다. 평가 방법의 수정은 여러 가지 이제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슨 전략이 있죠? 평가 조정 전략을 여기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 조정 전략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평가 방법을 수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평가 방법 수정 안에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동 점수와 다면적 점수와 이런 건 여러 가지 대안적인 평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적인 평가도 다 이제 알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최근에 문제로 정말 잘 나오고 중요한 거는 평가 조정 전략. 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평가가 점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교육 분야에서도 되게 강조가 되는 게
평가는 이제 그냥 평가하고 점수 내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가 되게 중요하고 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평가하도록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 교육과정 외우고 하실 때도 평가 부분도 좀 잘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고 평가 조정 전략도 그런데 문제는 책마다 평가 한 책에서도 평가 조정 전략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가장 그냥 좀 세부적으로 딱 구분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평가 조정 전략은 세 가지로 나누는 거 있죠? 세 가지로 나눠서 다시 둘둘 나누는 그게 가장 좀 세분화된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조정 전략은 다시 어떻게 나뉘어지죠? 평가, 환경, 평가, 도구, 평가, 방법이고 환경 안에 평가,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고 평가 도구에 자료와 보조 인력이 들어가고 평가 방법에 응답 제시가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저거는 저 틀대로 이제 딱 봐두시고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수적 수정 보셨고 뭐 고안이나 지침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에서 이제 유의점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적 수정은 가장 기본이 수정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교수적 수정에서 수정은 최소화. 그러니까 수정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일반 학생들과 차이가 많아지는 거니까 수정은 최소화하면서 참여를 어떻게 최대화시키자. 이게 항상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정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유형 중에서 수정을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이 뭘까요? 4개, 5개 중에서. 무슨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수정을 많이 하는 게 돼버릴까요? 교수 내용의 수정. 내용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환경만 바꾸거나 그냥 집단화 방법 바꾸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방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내용을 바꿔버리는 게 가장 수정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후에 나중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고안과 지침 부분에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런 기본적인 전제사항이나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교수적성의 절차. 요거는 한번 예전에 거의 10년 전에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교수적성은 워낙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니까 예전 문제로 나온 거긴 하지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써보시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적성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누구의? 개별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목표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된 목표가 IEP에 제시된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걸 보고 두 번째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교과에 대해서 할까? 교수적 수정을 만약에 한다고 해서 모든 교과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필요한 교과가 뭘까? 교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무슨 정보 수집, 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할까요? 일반 학급의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교과를 선택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는 사회교과 시간에 그 학생의 어떤 내용을 평가할까요? 사회 시간에 학업 수행은 어떤지, 사회 시간에 행동 특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은 사회교과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이 A 학생의 사회교과에 대한 개별화된 학습 목표가 뭘까라는 윤곽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결정해야 될까요? 교수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 모든 유형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필요한 유형, 어떤 유형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고안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절차도 기본적으로 이제 빠짐없이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용어 정리한 겁니다. 수정과 조절이라고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수정이 훨씬 더 이제 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교수적 수정 보셨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통합에서 또 중요한 게 협력이죠. 협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은 우선 이제 뭐 구성원의 역할 저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팀 모델, 저기도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죠. 팀 모델은 그리고 통합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장애 영역별로 볼 때는 어디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지체 중복에서. 왜냐하면은 지체 중복일 경우에 아무래도 한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전문 영역들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뭐 물리치료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있고 언어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지체 중복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팀 모델이 되게 많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만 짚어볼까요?
모두 다 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전문적인 영역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다학문적인 팀이려면은 가장 중요한 단서 뭐가 있어야 아 이건 다학문적이다 이럴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가 뭔가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이 서로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독립적인 상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학생 입장에서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 뿐이지 전문가들끼리는 교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독립적이다. 그러나 간학문으로 가면은 그 독립적인 활동을 독립적으로 하긴 하지만 서로 뭐가 존재하죠? 의사소통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협력적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의사소통? 뭐 어떤 표현을 하죠?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그냥 의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보 교환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간학문적인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학문적인 건 이제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가장 협력의 정도가 강한 것이어서 초학문적 팀으로 활동을 한다면 무슨 단계부터 팀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될까요? 진단을 했으니까 교육 계획을 하겠죠. 중재를 하겠죠. 다시 평가를 하죠. 모든 과정을 팀 구성원이 함께 협력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학문적 팀에서는 진단을 할 때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학생을 동시에 관찰하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슨 진단이라고 하죠? 원형 진단이라고 하고 원형 진단을 해서 우리가 이 학생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협력적으로 하고요. 계획을 해서 중재를 할 때 초학문적 모델은 이제 여러 전문가가 있을 때 동시에 중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재를 해주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임자가 있고 주책임자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가 언어치료랑 관련된 어떤 중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특수교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언어치료사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죠? 역할 양도, 역할 이양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으면 초학문적 팀이구나, 이렇게 모델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저기도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협력에서 교사들의 어떤 협력을 의미하는 협력교수. 협력교수도 여러분들 최근에 문제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전 기출을 보면 협력교수에 대해서 뭐 그냥 각각의 특징을, 장단점을 알고 각각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되는데 최근의 문제들은 다 어떻게 문제에서 쓰도록 하죠? 비교해서. 얘랑 비교를 이런 측면에서 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뭐 강론서에서 평행교수랑 스테이션은 이런 점에서 달라 이렇게 정리해주지 않거든요. 각각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잘 알아주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적용을 해서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협력교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각 협력교수가 얘는 대안교수다, 얘는 평행교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를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대안교수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어떤 내용이 있어야 이거 대안교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집단을 어떻게 하죠? 집단 구성을 대집단과 소집단으로 구성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대집단과 소집단을 두 교사가 어떻게 맡을까요? 한 집단씩 맡는 거죠. 그래서 대집단을 맡은 교사가 전체 수업을 하고 소집단은 어떤 수업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심화 보충 수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심화학습이나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소집단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그 학생을 한 교사가 맡아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또 최근에 문제가 나오고 해서 제가 또 첨삭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안교수는 이제 한 수업 내에서 이번 국어 시간에 대안교수를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번 한 수업 시간에 적용하는 대안교수에 소집단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고정되어 있나요?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한 수업 안에서 그 소집단에 들어간 학생들은 고정되어 있나요?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수업에 그 소집단에 들어간 학생은 얘가 심화보충 수업이 필요하니까 이번 시간에 소집단 학생들이야 이렇게 정해놔요. 아시겠죠? 그게 특징이죠? 그런데 그 대안교수를 반복적으로 만약에 실시를 할 때 소집단에 아무래도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뭐 하다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자꾸 반복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집단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대안교수를 할 때 소집단에
포함되는 학생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학생이 배치가 되면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낙인, 분리, 편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 대안 교수를 반복적으로 해서 소집단 구성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때 유의할 점은 뭘까요? 소집단에 포함된 학생을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었던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안 교수는 고정화되는 걸 주의하라고 했는데 고정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업 내에서 소집단에 들어간 학생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중에서 어떤 교수랑의 차이점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 보조. 그죠? 교수 보조는 또 일부 학생들에게 필요한 보조나 지원을 제공하지만 그 한 수업 내에서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적재적소에. 아시겠죠? 그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션은 아시겠지만 여러 스테이션으로 나누고 또 스테이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스테이션마다 다루는 내용이 어때요? 다른 내용. 그러니까 각 교사가 맡는 내용도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스테이션은 학생들이 모든 스테이션을 다 돌아야 이제 한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션이랑 평행 교수의 차이점을 내용 측면에서 쓰라고 한다면 스테이션은 각 교사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맡게 되지만 평행 교수는 어떻다? 각 교사가 각 집단의 동일한 내용을 지도하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팀티칭은 이제 아시겠지만 두 교사가 협력해서 한 내용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함께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협력과 기술과 노력과 뭐 이런 계획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바로 팀티칭이 되겠죠. 단순하게 역할 분담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것도 팀티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구분하는 포인트가 뭔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고요. 각 협력 교수의 장단점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문제 보면서 반복하게 되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 부분인데 이게 바로 이제 학생들의 협력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이걸 이제 뭐 특수아동 교육, 이소연 교수님 개론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주제를 사회적인 통합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이신 분들은 교직 논술도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등이신 분들은 유초등이신 분들은 교직 논술 주제로 생각하시고 잘 봐주셔야 되고 중등이신 분들도 나중에 면접 보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분명히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 이제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의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의 어떤 통합을 의미한다. 그것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일반 아동이 우선 장애 학생들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는 장애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일반 학생들만 장애 학생들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통합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상황에 맞게 이제 행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보통은 직접 교수를 많이 합니다. 사회적 기술도. 그래서 요건 이제 각각의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죠. 그래서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그것을 촉진하는 전략.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뭐죠? 협동학습과 또래 교수가 되겠죠. 또래 교수. 그래서 협동학습이랑 또래 교수를 이런 틀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둘 다 최근에 또 계속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도 문제 보면서 볼 거고 강론학습지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협동학습, 또래 교수 둘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건 유형이죠. 유형.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절차, 특히 협동학습은 스테드, 그 다음에 TGT, 그 다음에 TAI도 진짜 많이 나오죠. TAI, 직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협동학습은 결국 어쨌든 말 그대로 개별 학생들이 그냥 다 평가받는 게 아니라 협동적인 어떤 학습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협동학습의 유형별 특징과 그 다음에 유형별 절차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고 또래 교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또래 교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아주 전통적으로 적용하는 또래 교수 같은 경우는 서로 또래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바꾸나요? 바꾸지 않나요? 잘 바꾸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제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의 능력이 다양하고 하더라도 또래 교수자를 했던 학생이 나중에 학습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역할 교환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호혜적이다. 그래서 또래 교수도 뭐 워낙에 다양하니까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크게 나누었을 때는 비호혜적인 것과 호혜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호혜적인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 뭐만 들어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비호혜적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튜터와 튜티의 역할을 교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연령별로 하는 것도 있고 학년별로 하는 것도 있고 능력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역할 교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많은 이론서에서, 그리고 최근에 기출문제도 거의 이 부분은 잘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에 비해서 호혜적이라고 하는 것은 튜터와 튜티의 역할을 어떻게 한다?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더 많이 강조되고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특수교육에서도 중요한 게, 장애 학생들은 이렇게 뭔가 역할 교대를 하지 않자라고 하면 평소에도 항상 어떤 입장이죠? 대부분 배우는 입장이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장애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호혜적인 것에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전체 학급 또래 교수, CWPT.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또래 교수에 참여를 하게 돼서 누군가는 또래 학습자, 누군가는 또래 교수자가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또래 교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그 역할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CSTT. CSTT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랑 뭐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협동학습에다가 또래 교수를 결합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모든 별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듬이, 협동학습은 기본적으로 그 모듬이 어떤 성격의 집단이죠? 이질적인 학생들이 모인 집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튜터가 있고 튜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협동학습을 적용한 거니까 또 반드시 CSTT려면 협동학습은 결국 팀 보상을 하고 팀 점수를 산출하고 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협동학습의 개념에 또래 교수를 이제 적용한 것이 CSTT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튜터를 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그 학생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튜터의 역할이 계속 돌아가면서 교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실제로 기출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펠스. 펠스는 이따가 여러분들 또 문제 풀어보시고 하면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건데, 펠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뭐 절차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파트너 읽기에 적용을 했을 때 파트너 읽기, 단락 요약하기, 뭐 예측하기, 그런 절차도 중요한데 그게 주로 나오긴 했지만, 펠스는 여러분들 특징도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펠스는 어떤 게 특징일까요? 이따가 또 학습지 보면서 써보시긴 할 건데, 뭐가 특징일까요?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본 것처럼 읽기에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그 세 개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펠스는 굉장히 무엇된 것이 특징일까요? 구조화되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되어 있어서 튜터가 이런 역할을 하면 튜티는 이런 역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라, 그런 구조화된 그런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반응할 기회가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또 그 튜터가 뭐 튜티가 되기도 하고 튜티가 튜터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역할이 상호 교대되면서 다양한 역할을 구조화된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애 학생도 이제 펠스에 참여하게 되면 읽기에 적용을 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기회, 반응률이 높아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반응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 효과도 어떨까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펠스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특징들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큰 주제만 우리 이제 협동학습의 뭐 세부적인 유형이나 이런 것도 이따가 또 보실 거예요. 근데 크게 우리가 통합교육에서 이런 것들 공부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제 쭉 점검해 보셨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개별화 교육. 개별화 교육은 사실 이론적으로 공부하실 것은 거의 없고, 개별화 교육 법적 근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팀은 개별화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팀 구성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2주 이내에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계획 작성, IEP는 얼마 안에?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개별화 교육 계획 안에 들어가는 내용, 요소죠.
요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요거 뒤에서 이제 보실 거니까 간단하게 전학을 가게 된다. 그럼 얼마 안에 송부한다? 14일 이제 이내에 송부를 해야 되고 특수교육 교원이 저 팀 구성원 중에 가장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가니까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되고 학교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개별화 계획을 이렇게 주고 저기에서 빠진 요소가 뭐냐, 뭐 나와 있는 요소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묻죠. 그래서 구성 요소 이걸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현재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계획,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거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또 개별화 교육 계획에서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이 요소 중에 무슨 요소에 대한 게 가장 많이 나올까요? 목표에 대한 거. 왜냐 목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이 교육 목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가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수행해야 되는 무엇? 상황, 조건, 그 다음에 행동, 그리고 수락 기준. 그렇게 3가지 요소를 묻는 문제가 또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은 우선 법에 나와 있는 근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그리고 이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요소 중에서 목표랑 관련해서 이제 저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 또 하나 이제 지금은 슬라이드는 없지만 또 하나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려면 뭘 수집해야 될까요? 정보 수집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학생에게 어떤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 우선 보고 뭐 검사지도 해보고 면담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주제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주제,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 되게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IEP를 뭐 세우기 위해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 검사 도구를 주로 사용하여서 뭐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면 OX로 하자면 O일까요? X일까요? X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쓰라는 문제가 여러 차례 나왔죠. 그러면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주로 사용하면은 안 될까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표준화된 검사 도구는 어디에 필요한? 개별화 교육 계획에 필요한 또는 학생의 교육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 못 준다? 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개별화 교육 계획은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실 때.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고요. 5분만 있다가 강론학습지 볼게요.